1%가 움직이는 경제.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것이라 믿어왔다. 월가는 오랫동안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월가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세상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은 모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화나냐고요? 준비됐어요.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에 번진 시위의 물결. 사람들은 분노했다. 전 세계에 경제 정의는 없습니다. 소수 정치 금융 자본의 독식 아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돈으로 붕괴됐습니다. 일그러진 부의 정의. 누가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모두가 잠든 한밤중 그리스 의회에 환히 불이 들어왔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1974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재정이 위험에 처해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50%까지 치솟았다. 부도 위기였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변했다. EU가 공동으로 창설한 구제금융을 시행해 줄 것을 형제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분노했다. 우리는 도둑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투쟁합시다. 전 세계 언론은 조롱했다. 유럽인들은 돼지와 합작해서 스스로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흔히 치즈와 함께 포장된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 피그스는 머리 글자입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그런데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새끼 돼지는 바로 그리스였다. 그리스는 결국 유로존과 IMF에서 1,100억 유로, 170조 원을 빌렸다. 구제 금융의 대가는 혹독했다. 전 그리스가 밀린 숙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정부와 총리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밀린 첫 숙제는 국유재산 매각이었다. 아테네 올림픽 주 경기장이 첫 번째 매각 대상이었다. 제대 화물항 피레아스 항은 중국에 장기 임대됐다.
아테네 구공항 역시 매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매물로 내놓은 국유재산은 모두 75조 원 규모. 일부 독일 정치인은 빚을 갚기 위해 고대 유적지까지 팔아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발라고 하시오. 그게 있으면 뭐해요? 바르테논이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국가의 빚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비참하죠. 엉망이에요. 내가 지금 76이요. 600유로 연금 받으려고 복권을 팔고 있어요. 공무원 3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월급도 20% 이상 줄었다. 서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월급과 연금이 대폭 줄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는 그리스 최대 산업인 관광 산업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쳤다. 중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와요.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지난해 산토리니의 관광객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 하지만 수입은 줄었다. 관광객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물건값이 어떻죠?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요. 그리스 유로는 비싸요. 세금 인상 때문이다. 빚을 갚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부가세를 13%에서 23%로 올렸다. 채무국 그리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였다. 세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다. 산토리니 전통 요리는 어떤 거죠? 파바라는 전통 콩요리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야니스 씨, 1년 전 귀국했다. 안녕하세요.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건 손님 요리고요. 고맙습니다. 최근 이 식당은 수입이 20% 가까이 줄었다. 세금이 오르면서 음식값이 비싸져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로 더 힘들어졌어요.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죠.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는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내일은 불투명해요.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팍팍해졌다. 최근 한 슈퍼마켓에 취직한 레나 씨. 그나마 어렵게 구한 임시직이다. 한 달에 한 400에서 450유로 정도 받아요. 연금을 받은 아버지가 힘 닿는 대로 도와주세요.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 레나 씨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아버지 레오디나스 씨는 46년 동안 세차 일을 하다 은퇴한 연금 생활자다. 남편은 습기찬 세차장에서 평생 일하다가 건강을 해쳤어요. 의사들도 방법이 없다고 해요. 아버지 연금과 레나 씨 수입을 합쳐 20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 그런데 최근 아버지 연금이 15만 원 정도 깎였다. 부채를 갚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긴축 재정을 펴면서 연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가 5이에요. 여기서 줄이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우리 보고 거리로 나앉으란 건가요? 그리스의 경제 붕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스는 높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리먼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지금 이 시각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모기지 시장에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월가에서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춰섰다. 무너진 건 월가만이 아니었다. Viva Las Vegas, turning day into nighttime, turning night into daytime. If you see it once, you'll never be the same again. 기적 같아요. 전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이에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 서민들에게도 라스베가스는 꿈의 도시였다. 1시간 반마다 집 한 채가 지어졌다. 27,000채였다. 자고 일어나면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생겼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게 사라졌다. 이건 슬프지만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흔한 표지판입니다. 현재 압류돼 은행 소유란 뜻이죠. 저쪽 길 건너편쯤 역시 압류돼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집 그리고 그 옆집도 같은 처지입니다. 이들 중 70-80%가 압류됐거나 압류 대기 중입니다. 이건 이 집이 이미 은행 매물로 나와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마을은 유령마을로 변했다. 이 집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에 있는 200평방피트 면적의 주택입니다. 방은 4개고요. 욕실 3개에 차도 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이쪽이 식당입니다. 전엔 여기 근사한 샹들리에가 있었을 겁니다. 주방 조리대는 대리석 상판이 깔려 있고요. 가전제품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뒷마당에는 나무들이 많고 자쿠지도 있습니다. 이 집엔 전에 누가 살았나요? 누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2010년에 압류됐어요. 아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일 겁니다.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로 미국인 90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일자리 250만 개가 사라졌다.
삶이 붕괴된 서민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라스베가스 외곽에 위치한 한 모텔. 초저녁, 모텔 앞마당에 아이들이 뛰논다. 마치 주택가 공원 같다. 세리 씨 가족은 이 모텔에서 1년 넘게 살고 있다. Yes, it is, Mom. That's why we shop at Food for Laughs. 거실 딸린 방 하나에 엄마와 남동생, 아이 둘, 5 식구가 산다. 여기서 이렇게 침대를 빼면 돼요. 소파 겸용 침대거든요. 누가 여기서 자죠? 엄마랑 제 아이들이 여기서 자요. 가끔 아들 녀석은 바닥에서 자기도 하죠. 여기에 시트랑 담요를 깔면 끝이에요. 저랑 제 딸은 이 방에서 자요. 유명 유통회사를 다니던 세리 씨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실직했다.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됐다. 이 모텔엔 세리 씨 같은 가족이 전체 손님의 20%가 넘는다. 아이들한테 각자 방을 줄 수 있는 좀 큰 집에서 살면 좋겠어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근처의 한 초등학교. You do not have the choice to sit wherever you want to. Please sit with your class. 6학년생 제이콥은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는다. 제이콥 다 받았니? 그래. 그럼 자리에 앉거라. 제이콥네 역시 금융위기 때 집을 잃었다. 지금은 엄마 친구 집에 방 하나를 빌어 살고 있다. 그 사이 3차례나 이사를 해야 했다. 자주 전학을 다녔어요. 새로 낯선 친구를 사귀는 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정상적인 집이 없는 홈리스 가정이다. 학교 한켠의 창고, 봉사단체에서 후원받은 생필품을 보관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옷가짐에 신발 등을 나눠준다. 학생 7, 80명이 이곳에서 생활용품을 지원받고 있다. 처음 이 학교에 왔던 2005년엔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 약 50%였는데 지금은 75%나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동안 최전성기를 구가한 사람들도 있다. 월가의 CEO들이었다. 미나튼에서 2시간 떨어진 최고급 주택가 햄프턴. 그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2007년 한창 시장이 좋을 때 리먼은 전례 없이 많은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시절이었죠. 그때 사장 중 한 명인 조셉 그레고리는 햄프턴에서 맨하탄까지 헬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월가의 대형은행 CEO 4명은 2007년 한 해 보너스로만 2,600억 원을 챙겼다. 네 명의 1년 보너스가
미국인 평균 노동자 8,000명의 수입과 맞먹는다. 대공황 직전인 1928년 상위 1% 소득은 전체 소득 중 23%를 차지했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1%의 소득 비중은 10% 아래까지 곤두박질 쳤다. 레이건 대통령 이후 다시 부의 집중이 심화돼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엔 대공황 직전과 같은 23%를 기록했다.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 몰리면 그들은 이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2년 전 미국의 새 재무장관이 임명됐다. 헨리 폴슨 씨를 재무장관에 임명하게 돼서 기쁩니다. 폴슨 씨는 지난 8년 동안 골드만삭스의 CEO로 일해왔습니다. 월가 출신 재무장관은 헨리 폴슨이 처음이 아니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메릴린치의 CEO 출신 리건을 재무장관에 발탁했다. 클린턴 대통령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의 로빈을 장관에 앉혔다. 자기들이 상원의원도 하고 재무장관도 하고 다 하면은 가서 로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피규제, 그러니까 규제 대상자들이 규제를 하는 건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규제가 풀리면서 월가가 발명한 파생 금융 상품이 속속 탄생했다. 주가와 석유, 곡물, 심지어 날씨도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파생 상품을 통해 월가는 무엇에든 도박을 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도박판은 부동산에서 벌어졌다. 라스베가스 외곽의 한 교회. 이건 무슨 줄이에요? 여기서 먹을 걸 나눠줘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이다. 건설 노동자였던 랜디 씨 부부. 3년 전 실직한 뒤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다. 퇴직금을 조금 받았는데 그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을 내는데 대부분 돈을 쓰고 있고 식품은 여기 와서 받아가곤 하죠. 금융위기 때 집을 날리고 지금은 트레일러 집에 살고 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슬픈 세상이에요. 근처의 한 빌라촌. 5년 전 랜디 씨 부부도 이곳 주민이었다. 한눈에 봐도 살기 좋은 주택가다. 18만 달러, 2억 원짜리 집을 서브프라임 대출로 장만했다. 랜디 씨 부부는 이 집에서 행복한 노년을 꿈꿨었다. 불장에 클럽하우스까지 노인시설이 잘 갖춰진 꿈의 집이에요. 우리 부부가 평생 살아본 집 중에서 최고였죠. 과거엔 모기지 대출로 집을 사면 30년 동안 은행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갔다. 때문에 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랜디 씨처럼 신용이 부족할 경우엔 대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변했다. 모기지 회사가 도시 전체에 우후죽순 생겼어요. 누구나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신용도가 낮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은행들이 앞다퉈 돈을 빌려줬다. 월가의 서브프라임 대출 덕분이었다. 월가의 이론은 가난한 사람들 2,000명을 데려다가 하나의 증권, 하나의 투자 상품에 집어넣은 다음 그걸 잘게 쪼개서 전 세계에 팔면 위험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서브프라임 채권과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 채권 등 각종 채권을 종류별로 사들였다. 그런 다음 이들을 모두 뒤섞었다. 그리고 다시 잘게 쪼개 CDO, 즉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파생 금융상품을 합성해냈다. 그러자 마술이 일어났다. CDO가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포장됐다. AAA 신용 등급이 매겨졌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은 한국의 은행, 일본의 헤지펀드 같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CDO를 팔았습니다. 유독성 폐기물을 전 세계에 판 셈이죠. 2000년대 초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1%까지 내렸다.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심지어 소득이나 직업, 재산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층들은 결국 주택 거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함정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술은 오래가지 않았다.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던 집값이 폭락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정말 꿈 같아요. 누구나 평생 한번 꿈꿔봤을 삶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꿈은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왔죠. 악몽으로 끝난 환상은 월가만 부추긴 게 아니었다. 1,8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2배 이상 임금이 인상됐고 주택 보유자들도 가장 많아졌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빛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입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말입니다.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대통령들이 나서 한 목소리로 월가의 이론을 지지했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입니다.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엄청난 주택신용 담보를 준 것이죠. 물론 기업들이 유혹하기도 했지만 바로 정부가 조장한 겁니다. 월가는 어떻게 워싱턴을 움직였을까? 2011년 월가는 1억 3천만 달러를 정치권에 기부했다. 전체 이익 집단 중 1위다. 흥미로운 건 월가의 선택과 대통령 당선의 상관관계다. 지난 2000년과 2004년 월가는 기부금 중
59%를 공화당에, 나머지 41%를 민주당에 기부했다. 이 두 번의 선거에서 공화당 부시 대통령은 모두 승리했다. 2008년 월가는 민주당이 더 많은 기부금을 냈다. 그리고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다. 올해 대선을 앞둔 월가는 다시 말을 갈아타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선 거액의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 돈을 호텔 청소부에게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월가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일 리가 없습니다. (2001년)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했다. 17개 나라의 통화가 통합됐다.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를 쓰면서 그리스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땐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올림픽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죠.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2004년, 그리스 경제는 초호황이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경제 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생산이 소비에 치중된 경제 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역 적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그리스만이 아니었다. 주변부 국가 대부분이 적자가 심화됐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 독일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였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패더급 선수를 같은 링에 세워놓고 누가 이기는지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리스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스 국내 산업이 휘청거렸다. 세금 수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렸다. 결국 외국은행에 손을 내밀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앞다퉈 돈을 빌려줬다. 그리스의 금리가 높아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100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110을 지출했죠. 국제금융시장은 이 차익을 흔쾌히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전 세계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출을 회수하고 나섰다. 그리스는 한순간에 최악의 채무국가로 내몰렸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탱고 추려면 2명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잘못 빌린 사람이 있으면 잘못 빌려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번 그리스 위기 해결할 때 보면은 계속 그리스가 잘못했으니까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 재정 적자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 하지만 위기는 그리스에만 찾아왔다. 파운드를 쓰는 영국은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유로존에 들어간 그리스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시장으로의 통합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부유층의 탈세였다. 호화 요트들이 늘어선 아테네 남부 해변. 수십억 원이 넘는 호화 별장들이 늘어서 있다. 수영장에 골프장 시설까지 갖춘 대부호들의 저택들이다. Καλημέρα.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성함이 마리아예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기가 저희 별장 거실이에요. 오랜 시간을 여기서 보내죠. 맞은편에 화산이 있어요. 애기에도 볼 수 있죠. 밖에 수영장이 있어요. 여름엔 저기서 시간을 보내죠. 특히 낮 시간은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 춥네요. 이런 집의 수영장은 1제곱미터당 최대 150유로의 세금이 매겨진다. 아테네에만 이런 수영장이 17,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곳은 단 350여 개, 2%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다. 대부호들은 절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입을 은폐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해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서비스나 상품을 팔고서도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공영방송 기자 출신으로 경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쿨로글로 씨. 이건 국제적인 경제전쟁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는 탈세를 부추긴 건 바로 정치인들이라고 말한다. 지난 1980년대 사회당 파판드레우 정부는 세금 인상 없이 복지국가를 추진했다. 2000년대 중반 집권한 보수당 카라만리스 정권은 한술 더 떴다. 상위 계층이 내는 자본세를 오히려 10% 내린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부자 감세를 하면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 돈으로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1년 말 그리스 국세청 조사 결과 2년 동안 대부호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800억 유로, 무려 120조 원이었다. 탈세로 날아간 세금만 한 해 360억 유로. 3년이면 구제금융빚 1,100억 유로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다. 부유층의 탈세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고는 텅 비어갔다. 그런데도 그리스 정부는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부었다. 선거가 끝나면 관행처럼 지지 세력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이른바 고객 정치가 대표적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고 비난합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그리스에 공무원 수가 80만 명 가까이 되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 2010년 퇴직 공무원 연금만 70억 유로, 국가 총수입 530억 유로의 8분의 1이다. 그리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OECD 평균 수준. 하지만 복지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자본가, 그리고 혜택받는 소수 집단, 즉 자영업자나 공무원 조직들이 여기 속했죠. 이 세 집단의 협조가 국가 부채 증가에 큰 몫을 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무기 수입도 국가 재정을 갉아먹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방비는 세계 9위, 한 해 예산만 10조 원에 달한다. 부도 위기에 몰린 2010년에도 그리스는 무기 수입 세계 5위였다. 그리스의 무기를 판 주요 국가는 다름 아닌 독일과 프랑스였다.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지난달 프랑스는 그리스에 군함 6대를 25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4억 달러치 헬리콥터와 1억 달러짜리 라팔 전투기도 팔았습니다.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쳐서 30억 달러입니다. 독일은 잠수함 6대를 팔았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밀린 숙제를 강요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뒤로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부추긴 것이다. 네, 마피아와 같죠. 독일과 프랑스가 솔직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 방식대로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가 그리스 국회의사당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최근에 국회에 민주적인 요구가 상정됐습니다. 바로 그리스 부채 감사위원회 법안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리스 국가 부채 장부를 열어볼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현재 그리스가 안고 있는 부채의 모든 조건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3,500억 유로. 위원회는 그중 어떤 것이 불법적이고 추악한 빚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도 행동에 나섰다. 부도덕한 재물을 갚는 것이야말로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부채에도 정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익단체들이 부채에 개입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국가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그들의 필요와 아무런 상관없이 쓰인 부채를 갚기 위해 극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구성될 조직이 바로 국가부채 감사위원회입니다.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지 2달.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사라진 군중 시위. 사람들은 왜 거리로 나섰을까?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허덕이는데 기업들만 큰 수익을 올리는 건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월가의 부도덕을 비난했다. 저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일자리는 전혀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정말 부당해요. 워싱턴에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쏟아졌다. 이런 시위 운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은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파산했어요.
월가 점령 시위의 심장이었던 주코티 공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주코티 공원은 월가의 새로운 상징이 됐다. 사람들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벌였다. 미국인들은 지금 정부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믿지 않고 정부를 믿지 않고 대다수가 미국 정부는 특수 이익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희한한 일이죠. 정부가 특수 이익 집단이란 말입니다. 로비스트들이 정치를 접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여기 있습니다. 대중의 이해가 해결책입니다. 99%와 1%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타임이 뽑은 지난해 인물, 시위자.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지난해 시위는 정부와 소수 경제 집단이 결탁해 만든 세계 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분노였습니다. 2010년 국내 4대 재벌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다.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눠보자는 이익 공유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기업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거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심화됐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계속됐다.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재벌은 살쪘다. 서민들은 물가 대란에 허덕였다. 국민의 절반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했다. 양극화가 자꾸 심화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것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 사회는 부의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